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 탈리아를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는 다리우스 1세의 제국 재편, 아케메네스 제국의 행정혁명, 그리고 변방 에스노그라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원전 522년 페르시아 궁정에서 벌어진 마기 형제의 왕위 찬탈과 7인의 귀족 쿠데타, 그리고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을 두고 벌어진 인류 최초의 정치체제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그 논쟁의 승자는 다리우스였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음 질문을 따라갑니다. 왕이 된 다리우스 1세는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조공체계는 어떻게 작동했으며 그 이면에는 어떤 구조적 폭력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헤로도토스는 왜 건조한 행정 목록 바로 뒤에 황금 개미와 날개 달린 뱀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먼저 섹션 1입니다. 속주 구획과 조공체계의 정량화입니다. 다리우스 1세, 제위 기원전 522년에서 486년.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정가였습니다. 즉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앙집권화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합니다. 둘째, 20개 속주 분할입니다. 제국 전체를 각 지역의 경제적 생산력에 기초하여 20개의 행정단위로 재편했습니다. 각 속주에는 총독, 즉 사트라프가 파견되어 관리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조세제도의 확립입니다. 키루스 대왕과 캄비세스 시대에는 피지배 민족들이 자발적인 선물의 형태로만 공물을 바쳤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를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기적 조공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고 납부 기한이 있으며 불납하면 처벌을 받는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 방식 전체를 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세 군주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키루스 대왕은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피지배 민족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주인이라 불렸습니다. 오만하고 가혹한 정복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인들은 그를 장사꾼 혹은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사물에서 이익을 쥐어짜고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별명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다리우스의 통치 방식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그는 제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라보았고 모든 속주를 수익을 창출하는 단위로 최적화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베풀지도 않고 주인처럼 짓밟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징수했습니다. 다리우스 조공체계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화폐적 표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각 지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을 바쳤습니다. 곡물, 가축, 직물, 다양한 현물이 뒤섞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를 은과 금으로 표준화합니다. 은으로 납부하는 조공은 바빌로니아 달란트, 약 30.3kg을 표준 단위로 삼았고 금으로 납부하는 조공은 에우보이아 달란트, 약 26kg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금과 은의 교환비는 무게 기준으로 13대 1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 경제를 단일한 척도로 환산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체계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화폐 경제가 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화폐를 구할 수 없는 지역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20개 속주의 조공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고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상세한 제국 재정 기록 중 하나입니다. 제1주는 이오니아, 카리아, 리키아 등 소아시아 서쪽 해안 지역으로 은 400달란트를 납부했습니다. 제2주는 리디아, 미시아 등의 지역으로 은 500달란트. 제3주는 헬레스폰토스 우안에서 카파도키아에 이르는 지역으로 은 360달란트. 제4주는 킬리키아로 은 500달란트에 더해 백마 360피를 납부했습니다. 이 중 140달란트는 중앙금고가 아니라 현지 주둔 기병대 유지비로 즉각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제5주는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키프로스 등으로 은 350달란트. 제6주는 이집트와 인접 리비아, 키레네,
바르카 등으로 은 700달란트와 함께 멤피스 수비대를 위한 곡물 12만 부제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했습니다. 제7주는 사타기디아, 기간다리아 등 동부 지역으로 은 170달란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8주는 수사와 키시아 지역으로 은 300달란트. 수사는 제국의 수도 중 하나였는데 정작 수도가 속한 속주도 조공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제9주는 바빌론과 아시리아로 은 1000달란트와 함께 거세된 소년 환관 500명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조공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비극은 섹션 2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10주는 메디아와 엑바타나 지역으로 은 450달란트. 제11주는 카스피아 지역 민족들로 은 200달란트. 제12주는 박트리아 및 인근 민족들로 은 360달란트. 제13주는 아르메니아와 흑해 연안 지역으로 은 400달란트. 제14주는 사가르티아와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으로 은 600달란트. 마지막으로 제15주부터 제20주입니다. 제15주는 사카족과 카스피아인들로 은 250달란트. 제16주는 파르티아, 소그드, 아리아 등으로 은 300달란트. 제17주는 파리카니아인과 아시아의 에티오피아인으로 은 400달란트. 제18주는 마티에니, 알라로디아 등으로 은 200달란트. 제19주는 모스키, 마크로네스 등으로 은 300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제20주, 인도. 헤로도토스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라고 기록한 인도는 은이 아니라 사금으로 360 에우보이아 달란트를 납부했습니다. 이를 당시의 금은 교환비 13대 1로 환산하면 은으로 4680달란트에 해당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계산에 따르면 다리우스가 매년 거두어들이는 제국의 총 조세 수입은 약 14,560 에우보이아 달란트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집중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다리우스 1세가 통치하던 아케메네스 제국의 속주 구획입니다.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트라키아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의 간다라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콜키스와 아르메니아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까지 이 모든 지역을 하나의 조세체계 아래 묶은 것이 다리우스의 행정혁명이었습니다. 왕의 길로 불리는 도로망이 이 광활한 영토를 물류와 통신으로 연결했고 그 위를 정기적인 조공 납부의 흐름이 수도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정규 속주에 편입되지 않은 변방 민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은이나 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선물을 주기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쪽 경계의 에티오피아인들은 3년마다 순금 2코이닉스, 흑단목 200토막, 에티오피아 소년 5명, 그리고 거대한 코끼리 상아 20개를 납부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인근의 콜키스인들은 5년마다 소년 100명과 소녀 100명을 인적 곡물로 보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매년 1000달란트, 무게로는 약 25.5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유향을 납부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배계급인 페르시아인 자체는 조세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인을 위해 다른 모든 민족이 부담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섹션 2로 들어갑니다. 이 조공체계의 내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그 구조가 어떤 폭력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리우스의 조공체계는 단순히 중앙 금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분산형 병참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킬리키아 속주는 총 500달란트의 은을 납부했는데 그중 140달란트는 다리우스의 중앙금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주둔하는 킬리키아 기병대 유지비로 즉각 할당되었습니다. 360달란트만 중앙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집트는 은 700달란트 외에도 멤피스의 백색 요새에 주둔하는 페르시아 수비대와 용병 보조군을 위해 무려 12만 부젤의 곡물을 현지에서 직접 조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중앙의 재정을 소모하여 군대를 먹이고 입히는 하향식 보급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각 속주의 경제력과 농업 생산력에 군대 유지비를 직접 전가하는 자급자족적 현지 조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은 중앙에서 뻗어나갔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는 비용은 철저하게 피지배 지역의 민중들에게 분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가 거둬들인 막대한 양의 은을 항아리에 녹여 인곳 형태로 보관했다가 군사 캠페인이나 자금이 필요할 때 잘라서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비축된 부는 다리우스와 그 후계자들이 용병을 고용하고 방대한 제국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재정 기반이 되었으며 금화 다릿과 은화 시글로스의 발행을 통해 제국 전역의 경제를 하나의 가치 단위로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도 작용했습니다. 다리우스의 조세 정책에서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모든 정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고대 경제사학계는 이를 조세 압박에 의한 강제적 은화화 현상으로 명명합니다. 문제는 은이 없는 지역의 농민들이었습니다.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자급자족 경제 속에서 살던 농민들은 갑자기 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농산물을 헐값에 시장에 내다 팔거나 무라슈 가문과 같은 거대 고리 대금업자에게 토지를 저당 잡히고 은을 빌리는 것입니다. 즉 제국 중심부는 단순히 잉여 생산물을 거두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부의 농업 중심 자급자족 경제를 해체하고 강제적으로 화폐 교환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토지 소유 구조 자체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폭력이었습니다. 강제적 은화화의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속한 제구주입니다. 제구주는 제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은 1000달란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시카고 대학교 동양연구소에서 발굴한 무라슈 가문이 점토판 문서들은 이조세 제도가 피지배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변방의 농민이나 영지 소유자들은 은을 구하지 못해 조세를 체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채 노예로 팔아넘기는 비극적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금고에 은이 집중되면서 제국 주변부에서는 심각한 통화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조적 디플레이션은 피지배 민족들의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세폴리스와 수사를 함락했을 때 창고에서 발견된 5,000톤 이상의 은, 이른바 페르시아 믹스는 수세기 동안 주변부에서 착취되어 중앙금고에 동결됐던 부의 편중 규모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제적 수탈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수탈입니다. 현대학계는 이를 생명 정치적 지배라는 개념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환관의 징발입니다. 바빌로니아 등에서는 은 1000달란트 외에 매년 500명의 소년을 거세하여 환관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인간의 신체 결정권을 제국이 장악한다는 상징적 폭력입니다. 둘째, 궁정 도구화입니다. 이렇게 징발된 환관과 어린 노예들은 기존의 가족과 부족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단절되어 오직 왕만을 위해 복무하는 고립된 관료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충성할 곳 없이 왕의 수족으로만 양성된 것입니다. 셋째, 생식권의 통제입니다. 콜키스인들이 5년마다 소년 소녀 100명씩을 납부한 것처럼 변방 피지배 민족의 인적 자원을 성적으로 변형하거나 가족 공동체에서 영구 분리시키는 행위는 페르시아 중심부가 피지배 국가의 생물학적 존엄성마저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지배 민족인 페르시아인은 세금을 면제받고 권력을 독점한 반면 피지배 민족은 물질적 부품만 아니라 생물학적 존엄성마저 제국 운영의 부속품으로 헌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팍스 페르시카, 즉 페르시아의 평화가 내포한 실체였습니다. 이제 섹션 3으로 넘어갑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리우스의 건조하고 체계적인 조공 목록 서술 직후 갑자기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황금 개미, 날개 달린 뱀, 계피를 지키는 거대한 새들이 등장하는 세계. 제국의 가장 끝자락인 인도, 아라비아, 리비아 등 변방 지역에 대한 기이한 에스노그라피, 즉 풍속지로의 전환입니다. 왜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썼을까요? 그것이 이번 섹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이쿠메네, 즉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인도. 헤로도토스는 인도를 끝없는 모래사막과 맞닿은 태양의 땅으로 묘사합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문명과 야만의 스펙트럼 양극단에 분포합니다. 갈대배를 타고 날생선을 먹는 사람들, 동족이 병들면 고기가 축나기 전에 잡아먹는 파다이오이 부족, 반면 어떤 생물도 죽이지 않고 야생의 풀만 먹는 극단적 채식주의 부족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환상적인 이야기가 황금을 캐는 거대 개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묘사에 따르면 카스파티루스 인근 북부 사막지대에는 여우보다 크고 개보다는 작은 거대한 개미들이 서식합니다. 이 개미들이 굴을 팔 때 뿜어져 나오는 모래에 막대한 양의 사금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가장 뜨거운 오전 시간 개미들이 더위를 피해 굴 속에 들어간 틈을 타 낙타 3마리를 이끌고 가 모래주머니에 사금을 채워 달아납니다. 개미들의 추격 속도가 세상 어떤 동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교미 후 새끼를 떼어놓고 온 어미 낙타를 타고 도망치며 짐을 싣지 않은 수컷 낙타들을 미끼로 버려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헤로도토스는 서술합니다. 아라비아는 유향, 모략, 카시아, 계피 등 진귀하고 값비싼 향료가 독점적으로 산출되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부는 치명적인 괴물들의 맹렬한 감시를 받습니다. 유향나무는 다양한 색깔의 작고 날개 달린 뱀들이 빼곡히 에워싸고 있어 아라비아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이 가져온 떼죽나무 향을 피워 독한 연기로 뱀들을 쫓아내야만 간신히 유향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카시아는 얕은 호수에서 자라는데 박쥐를 담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날짐짐승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어 사람들은 온몸을 소가죽으로 감싸고 눈만 내놓은 채 접근해야 합니다. 계피의 채취 방식은 한층 더 기이합니다. 아라비아인들조차 계피가 어디서 기원하는지 알지 못하며 오직 거대한 새들이 인간이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에 계피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는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도축한 거대한 가축고기를 절벽 아래 두어 새들이 고기를 둥지로 물고 올라가게 합니다. 무거운 고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둥지가 부서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바닥에 흩어진 계피가지를 줍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다논, 구주 콩나무 진액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점소의 턱수염에 엉겨붙어 형성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꼬리가 너무 길고 무거워 짐수레를 매달아 주어야만 걸을 수 있는 양도 등장합니다. 아라비아는 진귀함과 기괴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기이한 에스노그라피 속에서 헤로도토스는 놀라운 자연 철학을 전개합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맹수는 번식력을 낮추고 약한 동물은 중복 임신이 가능할 만큼 번식력을 높여 멸종을 피하게 한다. 이는 세상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신의 섭리이다. 헤로도토스의 설명에 따르면 아라비아에 날개 달린 뱀이나 독사처럼 인간에게 치명적인 맹수들은 교미시 암컷이 수컷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고 배 속에 잉태된 새끼는 어미의 자궁을 파먹고 나오느라 어미를 죽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맹렬함이 스스로의 번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토끼처럼 힘이 없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은 자궁 내에서 중복 임신을 할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 멸종을 피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신의 섭리가 개입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강한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약한 자는 번성한다는 도덕적 세계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리우스의 거대한 제국이 배경으로 깔려 있을 때 이 이야기는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왜 이 모든 기이한 이야기들을 썼을까요? 현대학계는 이를 단순한 오락용 기담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제국의 방대한 공간을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인지 지도 메커니즘으로 분석합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직접 가볼 수 없는 추상적인 텍스트 속 공간이었습니다. 측량된 수치나 건조한 지명만으로는 그 공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환상적인 동물과 기후 묘사를 일종의 지리적 랜드마크이자 경계표로 활용했습니다. 독자들은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동식물의 크기가 거대해지고 번식 방식이 기이해진다는 규칙을 통해 세계의 끝이 지니는 속성을 공간적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묘사는 대칭적 상상력을 반영합니다. 북쪽 끝 스키티아의 극단적인 추위와 남쪽 끝 아라비아, 인도의 극단적인 열기가 대조를 이루며 세계의 변방들이 중심을 둘러싸고 모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구조적 우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해체 기능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들은 스스로를 세상 끝에서 끝까지 지배하는 보편적 군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제국의 끝자락에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치명적인 괴물들과 극단적 기후가 배치되어 있음을 서술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조공 목록이라는 문서상으로는 인도의 사금과 아라비아의 유향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공간은 페르시아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며 자연의 원초적 법칙만이 지배하는 야생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보편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간접적으로 해체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현대학계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오랫동안 역사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아르마이어 등 20세기 중반의 일부 학자들은 그의 20개 속주조공 목록이 페르시아의 실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 조공 목록을 모델로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 고대 경제사, 동물학 연구는 이 판단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 개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96년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탐험가인 미셀 페셀이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의 힌두쿠시 산맥지대인 데오사이 고원에서 굴을 파는 히말라야 마멋을 집중 관찰했습니다. 이 마멋들은 짙은 털을 가졌으며 고양이나 여우만한 크기로 금가루가 다량 함유된 고산지대의 모래땅에 수미터 깊이의 거대한 굴을 파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미나로 부족 등은 수세기 동안 마멋이 땅 위로 파내어 쌓아둔 흙더미에서 사금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멋이 거대 개미가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언어적 번역 오류가 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로 마멋을 지칭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산 개미였습니다. 페르시아어의 뉘앙스를 알지 못했던 현지 통역관이나 그리스인 여행자들이 이를 글자 그대로 거대한 개미로 번역하여 헤로도토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본인도 이 생물을 직접 본 적이 없었으므로 언어적 오해가 신화적 괴물로 과장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에 날개 달린 뱀과 계피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물학계는 날개 달린 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나무 위에서 공기중을 활공하는 크리소펠레아, 즉 파라다이스 나무뱀의 특성이 부풀려진 것이거나 아라비아 사막을 뒤덮는 거대한 메뚜기떼의 이동을 뱀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고대 무역사와 경제사학계는 보다 날카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동물학적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상업적 은폐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계피를 물어다 놓는 거대한 새, 향나무를 지키는 독사 이야기는 전형적인 무역 상인들의 기만 전술입니다. 고대 아라비아와 페니키아의 상인들은 지중해 세계에 향료를 비싼 값에 독점 공급하기 위해 계피의 실제 산지인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를 철저히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향료의 희소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깎아지른 절벽, 끔찍한 괴물, 거대한 새가 지키는 미지의 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향료를 채취한다는 진입장벽 신화를 고의로 창작하여 퍼뜨린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자신도 계피의 기원에 대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1차 정보원인 아라비아 및 페니키아 상인들이 경제적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치밀한 상업적 기담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체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조공 목록 자체의 정확성은 어떨까요? 시카고 대학교 동양연구소에서 발굴한 페르세폴리스 성체 문서와 금고 문서의 해독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수만 점의 행정 점토파는 아케메네스 제국이 엄청난 양의 곡물, 은, 가축을 징수하여 수천 명의 제국 노동자와 관리들에게 재분배하는 고도로 정교한 관료제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음을 압도적인 물증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30년경 노획한 약 5,000톤의 은에 대한 납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막대한 은의 기원이 에게해 남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등 광범위한 제국 주변부 광산에서 채굴된 것과 일치함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조공 목록은 결코 문학적 허구가 아닌 실체적 기록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제국의 조공 목록과 변방에 기이한 에스노그라피는 그가 순진한 거짓말쟁이였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층위가 한데 융합된 고대 지식망의 총체적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층위는 페르시아의 압도적 조세 수탈이라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페르세폴리스 행정 문서들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두 번째 층위는 변방의 막대한 이권을 독점하려 했던 고대 상인들의 경제적 기만술입니다. 날개 달린 뱀과 계피새는 아라비아 페니키아 상인들이 만들어낸 진입장벽 신화였습니다. 세 번째 층위는 이질적 문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적 오독입니다.
히말라야 마멋이 산 개미를 거쳐 황금 개미가 된 것처럼 헤로도토스는 이 복잡다단한 정보의 파편들을 자연의 균형이라는 철학적 원리와 거주 가능한 세계를 뜻하는 오이쿠메네의 한계라는 인지 지도 위에 치밀하게 재배치함으로써 당시 지중해 세계의 독자들에게 제국적 권력의 거대함과 동시에 자연의 불가해한 이치를 생생하게 시각화해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세계상으로 만들어낸 탁월한 역사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